자, 오늘은 그래서 살림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살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살림의 특징을 배우는 데 있어서 훈구 세력과 살림 세력을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살림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살림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화를 입는데 그거를 사화라고 하고, 총 4번의 사화가 있었어요. 이 4번의 사화를 그때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과 연계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살림이 어떤 세력인지 그거를 훈구파와 살림파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거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 이제 조선 중기로 가면서 이 살림파가 이제 집권 체제로 이제 그 세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자리를 잡기까지 4번의 사화가 있습니다. 그 4번의 사화를 그때 당시에 조선의 왕들의 정치 상황과 연계해서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먼저 첫 번째로 훈구파와 살림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소위 말하는 훈구파라는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 말 그대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그 조선을 세우게끔 한 사람들의 집권 세력들이야. 개국 공신들이라고 보셔도 돼요. 나라를 세우는데 이성계와 정몽주와 함께,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고려 말기에 권문세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죠? 기억하시죠? 고려 말기에 권문세족 어떤 세력들이었어요? 친원파였죠. 그지?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서 얘기를 하자. 자, 친원파가 있었어. 그지? 권문세족입니다. 이들은 다시 지우고 권문세족이라고 하자. 자, 권문세족이 있었는데 이 친원파 세력이 원나라가 명나라로 이제 원명 교체기로 가고, 고려 말기 때 이제 이 권문세족을 타락을 비판을 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고려 말에.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누구예요? 신진사대부. 기억하시죠? 자, 근데 이 신진사대부가 두 개의 바로 갈립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실은 그 역사 부도에도 이러한 내용이 사실은 좀 나오기는 해요. 바로 역사 부도에는 안 나오는구나. 여러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으니 제가 찾아서 좀 보여드릴게요. 고대까지 가면 안 되고. 자, 신진사대부에 분화해가지고 우리 이거 배우셨죠? 그지? 어때요? 온건파 사대부가 있었고 혁명파 사대부가 있었죠? 그지? 결국에는 여기서 누가 조선을 세우게 됩니까? 이 혁명파 사대부가 중심이 돼서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파 사대부가 누구와 손을 잡고 신흥무인 이성계와 이제 손을 잡고 결국에는 조선을 세우게 되거든요. 이 혁명파 사대부가 사실은 다시 말해서 이제 이 혁명파 사대부가 다시 말해서 조선을 세운 이후에 조선 초기의 집권 세력인 관학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관학파다. 자, 그러면 관학파. 이 조선을 처음 세워서 개국 공신으로 구성된 이 15세기를 집권한 관학파, 다른 말로는 훈구파라고 하는 세력들이 조선 초기에 15세기를 집권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이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이 관학파도 또다시 조선을 처음에 세웠을 때의 그런 진취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신진사대부 때의 그런 정신을 모두 잃어버리고 서서히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세력이 바로 이 살인파예요. 살인파.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살인파는 언제 집권을 하게 되느냐? 16세기 이후에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5세기에 집권하던 훈구파의 세력이 서서히 살인파가 등용이 되면서 26세기 이후에 집권을 하는 이 살인파가 4번의 화를 당하는 거야. 사화. 훈구와 살인관의 권력 다툼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사화도 배우고 온건파와 훈구파와 살인파를 비교하는 수업을 지금 할 겁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자, 훈구파의 경우에는 부국강병을 통한 중앙집권이라는 그 체제 자체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운영해 나가요. 그런데 이 살인파 같은 경우는 향촌자치라는 말이 있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세력 기반이 향촌이야. 왜? 그때 당시에 신진사대부가 혁명파, 온건파로 분류된 이후에 혁명파는 나라를 세웠단 말이야, 조선에. 그래서 지금 현재 나라의 집권 세력이야. 그럼 정몽주와 같은 웬만한 온건파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이 대다수의 온건파들은 어디로 내려갔을까요? 지방으로 내려가요. 지방으로. 자기는 혁명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을 건국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집권 세력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다수의 온건파들은 지방에 내려가서 향촌 자치를 바탕으로 하고 서서히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랬던 이 온건파들이 서서히 향촌에서 서원을 바탕으로 세력을 키워나가고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가만히 봤더니 중앙의 애들이 점점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네. 그런데 중앙에서 갑자기 자기들을 서서히 한 명씩 찾는 왕들이 생기네. 그러면서 살인이 등용되기 시작해. 살인파들이 향촌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서원을 바탕으로 향촌 자치를 바탕으로 세력을 키워나가는 살인들이 하나둘씩 중앙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서화를 견뎌내고 16세기 이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살인파가 집권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혁명파는 조선을 세웠기 때문에 훈구파, 관악파로 초반부, 조선 초기를 집권하는 세력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 초기에 향촌 자치를 바탕으로 지방에 은거하고 지방에서 세력을 점점 키워나가고 있었던 이러한 세력들이 16세기 이후부터 서서히 정치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인파 같은 경우는 왕도 정치에 입각한 향촌 자치가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 체제이고 경제 기반도 나라를 본인들이 세웠기 때문에 이 훈구파 같은 경우는 대농장을 소유한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 살인파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대농장이 아닌 중소지주 정도의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풍도요. 이 학풍을 좀 잘 비교를 해봅시다. 훈구파든 살인파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이 말을 이제 뺄까 넣을까 하다가 선생님이 그냥 넣는데 간혹 아직도 뭐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는 이런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싫긴 싫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훈구파 같은 경우도 사장이든 경학이든 모두 다 중요시하지만 경학에 비해 사장을 중요시하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사장이라는 건 뭐냐? 시나 산문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문장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학문 그런 것들이 이제 사장이다면 경학은 사서오경이나 뭐 경리대전과 같은 그 경전을 공부하는 학문 자체를 경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중시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뺄까 하다가 넣었는데 훈구파는 보다 사장을 조금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면 살인파는 경학을 보다 조금 더 중시했다더라.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훈구파는 집현전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많이 양성이 됩니다. 그리고 살인파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이 방금 말했죠. 지방의 서원을 바탕으로 이제 이 살인파가 점점 커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서원이 정말 탄탄해지고
살인파가 집권하기 시작하는 16세기 이후로 가면은 이 서원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서원이 세금도 면제받고, 그리고 나라에서 명종 때는 심지어 사액서원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세금을 면제받고 나라에서 왕이 현판도 내려주고 이러면서 서원이 대단히 커나갑니다. 왜냐? 서원을 바탕으로 하는 세력이 누구야 지금? 살인이잖아. 그러니까 살인이 정치적으로 조선에서 집권을 하던 시기에는 이 서원이 되게 잘 나가. 그런데 더욱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 살인파도 서서히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서원 자체도 이제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서원의 숫자를 줄이자. 결국에 나중에 우리가 흥선대원군 시기 때 가면은 흥선대원군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이 서원들 전국에 49개 정도만 남겨놓고 모두 다 없애버려라 라는 또 정치적인 변화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역사의 그 뭐라고 할까, 배울 점은 결국에는 집권 기득권 세력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세력들도 또 다시 자기들이 집권을 하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비판받는 세력이 없으면 고인물처럼 또 썩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권문세족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신친사대부들이, 그들이 결국에는 15세기에 조선을 세우고 나서는 훈구파로 자리를 딱 잡았어. 초반부에는 되게 정치를 잘해요. 심지어 이 훈구파와 살인파를 이따 비교하면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훈구파 같은 경우는 어때? 불교, 도교 이런 것들도 다 포용해요. 민족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도 대단히 커요. 반대로 살인파 같은 경우는 성리학 이외에 불교, 도교 모두를 다 이단시 여겨요. 배격시켜버려. 옹리 성리학. 그리고 오히려 중국 중심의 모습을 보입니다. 존화주의적인 시각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훈구파와 살인파를 사실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조금 더 꽃피우고, 우리 민족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움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자주적이고 이런 색채는 누가 더 강해 지금? 훈구파가 더 강해. 오히려. 그리고 심지어 여성의 지위라는 것도 우리가 이 측면에서 봤을 때도 고려 말에 여성의 지위 어땠어? 대단히 높았죠. 조선 초기 훈구파가 집권할 때까지도 여성의 지위가 나름대로 높았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부장적인, 여성이 족보에 오르지도 못하고 재산의 분할에 관여하지도 못하고 재혼을 하지도 못하고 이러한 정말 중국 중심의 여성의 지위가 떨어지기 시작한 때는 오히려 살인파 집권 이후부터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만 봤을 때는 훈구와 살인 중에 훈구파 때 집권의 학풍이나 그들의 그 근세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의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자주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의 자주성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높게 평가할 만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시작했던 훈구파도 타락을 하게 되자 이들을 비판하면서 살인파가 또 등장을 하게 되고, 16세기 이후에 이 살인이 또 집권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이 살인 안에서 이제 나름대로는 발전적인 모습으로 붕당 정치를 하기는 했으나 시간이 더 가면서 살인 내부에서 또 타락하는 모습을 또 보여서 결국에는 또 서원을 혁파시키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우리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분명히 있겠죠. 그치?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훈구파를 다시 봅시다. 이 훈구파는 그래서 주로 집현전을 통해 양성이 됐고, 살인파 같은 경우는 어디를 통해 양성이 됐다? 서원을 통해 양성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학풍 자체도 방금 전에 얼핏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과학, 기술, 민족, 문화 이런 데에 대한 자각이 강했기 때문에 성리학 이외, 유교 이외에 불교, 도교 아주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요. 아주 개방적인 모습. 그에 비해 살인파는 어때요? 옹리 중국이야. 존화주의. 우리는 소중하다. 대중화. 형님을 모셔야지. 이러한 정말 사대주의적인 모습, 사대주의적인 경향이 강했던 살인파. 그리고 성리학 이외에는 모든 것들을 배격하는 옹리 성리학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의가 그래서 훈구파 같은 경우는 수준 높은 근세 문화를 창조했다.
세종대왕 때를 생각하면 되죠. 이때 이들이 이러한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수준 높은 근세 문화를 창조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살인파는 16세기 이후에 정말 존화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인 유교 문화를 이제 이 살인파가 집권한 이후부터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이라는 이미지는 이때부터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단히 개방적이고 대단히 자주적이고 중국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우리의 역사를 더 중요시 여기고 불교, 도교 대단히 포용적이었고 이랬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훈구파와 살인파를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비교를 해봤는데 이 살인이 지방에서 서원을 바탕으로 중소지주들이 어떻게 해서 중앙에 진출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겠지. 자, 살인의 대두를 봅시다. 김종직이라는 인물과 그 문화들, 그 제자들이 이제 언제부터 중앙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했느냐? 바로 성종 때. 성종 때. 이 전 페이지 보면 성종 보이죠? 가장 아래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그 성종 때 서서히 김종직들로 대표되는 사림들을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림들을 서서히 중앙에서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세력들 어디의 후손들이야? 신진사대부 중에서 신진사대부 안에 어떤 파의 후손들이야? 옹건파. 그지? 그들을 중앙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랑이랄지 삼사의 이러한 언관직 그러니까 지위가 높지는 않지만 관직이 높지는 않지만 요직에 이들을 하나 둘씩 불러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언관직이 뭐야? 지금의 언론 역할을 하는 그런 관직이다 보시면 돼요. 이들이 언관직을 차지하면서 훈구 세력이 정치하는 거를 비판하는 역할을 해요. 너희들 정치 잘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존 집권 세력들을 새로 올라온 향촌에서 올라온 사림들이 훈구를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견제하고 비판을 하면서 서서히 사림이 중앙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연산군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연산군이 나오고 자, 태정, 태세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자, 이제부터는 얘들아 이거 지금 연산군,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 선조까지 가면서 이제 임진왜란 터져버리고 이렇게 가거든. 지금 이 왕 때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정리해 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 사화를 먼저 공부를 하고 이 위의 이야기를 왕별로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이 정리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화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이. 자, 총 4번의 사화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4번의 사화 뭐냐.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자 앞자만 따서 무갑기을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무갑기을 알겠지? 무갑기을 자, 이 무오년에 무오갑자 같은 경우는 연산군 시대 때 있었던 사화야. 그리고 기묘사화는 중종 때 그리고 명종 때 을사사화 이렇게 총 4번의 사림들이 화를 입는 사건이 터집니다. 근데 이 사화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될 게 먼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사림들과 훈구파 간의 정치적인 권력 다툼으로 일어난 사화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냥 사건이 터졌어. 그냥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 훈구가 됐든 사림이 됐든 모두 다 화를 입었는데 그때 훈구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림들이 화를 입어서 사화라고 이름 붙인 사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이거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 자, 무갑기을 지금 4번 이야기 정리해놨지? 자, 무오사화는 뭐냐? 연산군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사초에 자, 김일손이 누구냐? 지금 계보 하나만 보여줄게요. 김종직, 김일손 이거 하나만 봅시다. 자, 김일손 보이지 얘들아? 김일손 위에 누가 있어? 김종직 있죠? 정몽주로 시작되는 온건 개혁 신진사대부에서 온건파로 시작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김종직 문화구나 제자들이구나 그렇게 보면 돼. 자, 김종직, 김일손. 김종직 방금 전에 누구한테서 들었더라? 바로 여기에요.
중종 때 어쨌다라고 했어요? 성종 때 어쨌다라고 했어요? 김종직이 서서히 진출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지? 그 김종직입니다, 여러분. 김종직, 김일손. 자, 이 김일손이 성종실록에다가 무엇을 실게 되냐면 예전에 이 김종직은 이제 이미 죽고 없어. 김종직이 이런 글을 하나 쓴 거야.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김종직이 쓴 이 조의제문이라는 이 글을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이 성종실록에다가 이 글을 수록한 거야. 원래는 실록이라는 거 왕이 보면 돼, 안 돼? 안 돼요. 왕이 보면 안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훈구파가 가서 연산군한테 잃은 거야. 왜 일렀을까? 살인파 제거하려고. 살인파가 권력을 잃게 하려고 이 훈구파가 연산군한테 가서 잃은 거야. 그럼 왜 일렀을까? 뭘 일렀냐? 자, 이런 겁니다. 조의제문이라는 건 어떤 글이냐? 의제를 조문하는, 그러니까 의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글이야. 의제는 누구냐? 중국의 왕이야. 중국의 의제라는 게 항우라는 인물에게 죽임을 당한 초나라 황제 의제를 정말 안타깝구나 라고 쓴 글이야, 김종직이. 그럼 이게 대체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게 왜 무슨 일이야? 뭐냐? 사실 누구를 노리고 한 말이냐? 단종이 어땠어요? 세조 우리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계유정난 이야기했죠? 세조가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어린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랐잖아. 사실은 비합법적인 방법이죠. 비슷한 사건이 중국에서 이 사건이었어. 초나라 황제 의제를 황후가 죽였거든. 이 사건을 안타깝다라고 쓴 거야, 그냥. 근데 이거를 이제 훈구파가 딱 읽고 연산군한테 가서 잃은 거지. 지금 세조를 욕한 글을 빗대어서 지금 이렇게 조의제문을 썼답니다. 살인파 저것들이 라고 연산군한테 가서 잃은 거야. 그럼 연산군은 누구의 후예니? 세조 계보잖아. 그지? 자기의 정통성에 지금 흠이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니까 이 사건을 연산군에게 고발을 하고 연산군이 그거를 알고 어떻게 한 거야? 무오사화를 일으킨 겁니다. 김종직은 이미 죽어서 없어졌는데 관에서 꺼내가지고 부관참시시켜버리고 김일손을 능지처참시키고. 이해됐죠? 이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예요. 훈구가 일으킨 거죠. 어떻게 읽으냐면 어떻게 외우면 좋냐? 무어 사초의 조의제문이 알겠지? 연산군 때야. 자, 두 번째 사화는 언제 터졌냐? 갑자, 무갑기을. 자, 따라해봐. 무갑기을. 두 번째 사화도 연산군이에요. 연산군. 자, 연산군이 또 일으켰는데 이거는 뭐냐? 자, 연산군의 엄마 패비윤 씨입니다. 엄마가 이제 생모야, 생모. 이 생모가 사실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거든요. 여왕의 자리에서. 그래서 어머니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너희들이 내 생모인 우리 엄마를 왜 내쫓냐? 왜 왕비의 자리에서 내쫓냐? 여왕이라고 아까 선생님이 표현을 잘못했는데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다시 말해. 왜 폐비시켰냐 이거죠. 이거를 들고 일으킨 겁니다. 사실은 이거를 들고 이제 자신의 생모를 이제 또 쫓겨낸 데 대해서 원한을 갚기 위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이제 사실은 살인파뿐만 아니라 훈구 세력도 많이 죽게 돼요. 근데 이제 훈구든 살인을 노리고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지만 많은 살인이 화를 입었기 때문에 사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갑자. 어머니의 원한을 갚자. 알겠지? 아까 무엇? 사초의 조의제물. 무엇? 알겠지? 그 다음에 갑자. 어머니 원한 갚자. 알겠지? 둘 다 어떤 왕 때야? 연산군 때야. 자, 이렇게 지금 두 번의 사화로 살인파들 어떻게 됐어요? 타격 입었어. 그지? 하지만 이제 또다시 올라옵니다. 자, 세 번째. 자, 김효사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종이 다시 한번 이 살인들을 서서히 등용하기 시작해요.
또 등용합니다. 그때 등용됐던 인물 중에 아주 유명했던 인물이 바로 조광조예요. 조광조.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선생님도. 그런데 이 조광조라는 인물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왕들도 무서워할 정도로 대단히 정말 옳은 말을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미지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중종이 사림들을 등용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정권을 잡았던 조광조라는 인물이 급격한 개혁 정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 정치를 이제 훈구파가 들고 일어서는 거야. 반발을 하는 겁니다. 왜? 예를 들면 이런 정치 하나. 대표적인 훈구의 불만을 샀던 사건이 바로 위훈삭제입니다. 위훈삭제. 위훈삭제는 뭐냐면, 자, 공신들 어떠한 반정이 일어났을 때, 자, 지금 연산군이 왜 연산군이야, 얘들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종이나 조라는 칭호를 주지 않고 왕자에게 쓰는 칭호인 군이라는 칭호로 격화시켜서 연산군이라고 하는 거잖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거든요, 이 연산군은. 그치? 근데 연산군이 쫓겨난 이후에 왕이 된 인물이 누굽니까? 예성연중이잖아, 중. 중종이 왕이 되는데 기여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중종이 왕이 됐던 사건을 중종반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광해군도요. 광해군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야? 인조지? 그 인조반정이라 하잖아. 그처럼 연산군 다음에 중종이 중종반정에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이제 공로를 이제 높이 세워주기 위해서 관직도 주고 땅도 주고 노비도 주고 그런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때 너무 과하다 이거야. 별로 공을 세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신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 세금 낭비 아니냐? 그러면서 색출하자. 그래서 훈적이랄지 노비랄지 토지 다 뺏자. 가짜 공로 다 삭제하자라고 이제 조광조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있는 훈구파들의 입장에서 이 말이 어때요? 달갑지 않지, 그지?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계기가 돼서 훈구들의 불만이 커가지고 어떤 사건을 일으키냐. 주초위항이라는 사건을 이제 일으킵니다. 주초위항이란 말을 만들어내는 거지. 조씨가 왕위에 오른다더라. 조씨, 조광조잖아. 막 이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조광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살인들을 제거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바로 뭐야? 기묘사화야. 알겠지? 기묘사화. 기묘 이건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기묘하구나. 기묘사화. 기묘 그래. 생각나면 말해줘. 자, 그 다음에 을사사화야. 그지? 을사사화. 자, 을사사화는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명종 때 터집니다. 명종 때. 자, 명종 때 외척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일어난 사건이 을사사화예요. 외척이 뭐야? 왕의 외갓집. 그러니까 왕비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자기들끼리 싸운 사건이 을사사화야. 외척들끼리의 권력 다툼으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때는 이제 사실은 사화는 사화지만 많은 살인들도 타격을 입었지만 훈구파 세력도 타격을 입었죠. 자, 그럼 어떻게 된 사건인지 봅시다. 인종이 일찍 죽어요. 인종이 일찍 죽고 이제 명종이 즉위를 하면서 이제 이 사건들이 이제 일단락이 되는데, 자, 이렇게 보자. 자, 중종이 있어. 자, 지금 계보로 다시 계속 생각을 해봐. 태정, 태세, 문단세, 예, 성, 연중, 인명선이잖아. 예성, 연중, 인명선. 연산구 때 지금 사화 2번 터졌어. 예성, 연중, 중종 때 아까 사건 한번 터졌지. 예성, 연중, 인명선이네. 인명선이네. 그럼 이게 뭐냐? 자, 중종이요. 자, 정경왕후가 있어. 장경왕후가 있었고 문정왕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비가 죽게 된 거야. 그리고 이 계비는 문정왕후야. 자,
이 죽고 없지만 여기서 이제 나온 왕이 그 왕자가 있었겠지. 후사가 있었겠지. 그리고 이 후사가 있었을 것이고. 자, 이 장경왕후의 외척 세력들이 대윤이라고 불립니다. 대윤. 그러니까 둘 다 윤씨인 거야. 둘 다 윤씨. 그래서 이거를 대윤 소윤으로 그냥 그렇게 별명처럼 붙여준 거야. 대윤 소윤처럼. 둘 다 윤씨인 거야. 이 왕후들이. 그래서 윤임으로 대표되는 세력, 대윤 세력. 그러니까 첫 번째 비의 외척들 세력을 대윤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계비의 외척 세력들을 소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초반부에 이 누구를 왕으로 할까를 가지고 이제 대윤과 소윤 간의 이제 권력 다툼이 시작되는데, 이때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 얘들아? 인종을 왕으로 세운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 권력 다툼에서 누가 이긴 거야? 대윤이 이긴 거야. 대윤이 이겼어. 끝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인종이 어떻게 된 거야? 일찍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누가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 명종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소윤이 결국에 어떻게 돼? 집권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소윤이 집권을 하자마자 이 대윤에 대해서 보복, 일종의 보복, 다 이러한 세력들을 다 눌러버리는 사건이 바로 을사사화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문정왕후가 이제 수염 청정을 하고 윤영원으로 시작되는 대표되는 이 소윤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윤영원을 중심으로 척신정치가 시작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대윤 세력으로 대표되는 대다수의 살인들이 이때 엄청난 화를 입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사화야. 알겠지? 그래서 을사사화, 외척들끼리 을사을사 싸운다. 알겠지? 외척들끼리 을사을사 싸운다.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지? 자, 그럼 다시 이제 보자.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걸 보고 갑시다. 4번의 사화가 있었다더라. 무갑기을, 연산군 때, 그리고 중종 때, 명종 때. 연산군 때는 조의제물 사초 문제로 무오사화가 사건이 터졌고, 그리고 이 갑자사화 때 폐비 윤씨 사건으로 연산군이 모조리 다 관련된 관련자들을 다 죽여버리면서 일어난 사화였고, 연산군 때 2번. 그리고 중종 때 다시 한번 조광조가 혁신정치를 일으키려다가 흥구가 반발을 하면서 일어난 사화고, 마지막 명종 때는 왕실들끼리의 외척 간의 다툼 속에서 일어난 사화고, 중종의 외척들 간의 다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제? 그래서 무갑기일. 자, 이게 4번의 사화입니다. 자, 이제 왕 이름별로 한번 봐봅시다. 연산군 때 봅시다. 연산군은 경연 이런 거 다 폐지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언론을 탄압합니다. 대표적인 게 신엄폐 사건이야. 사건이라기보다 연산군이 했던, 어떻게 보면 조치입니다. 목걸이를 걸게 해요. 신하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말을 아끼거라. 너가 말을 하면 너한테 좋을 것이 하나 없다. 사람이라는 건 이렇게 말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 신하들이 자꾸 옳은 소리 하니까 그게 듣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해버려요. 목걸이 걸게 해버려요. 그게 신엄폐. 그러니까 언론을 탄압한. 그게 이제 연산군 때 연산군이 옳은 소리, 직소를 막기 위해서 신하들의 목에 걸게 했던 이제 사건인데, 폐인데, 이걸로 보아 이제 연산군이 언론도 탄압하고 경연도 폐지하고 아주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제? 이때 이제 터졌던 사화가 2번, 무오사화, 갑자사화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연산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때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중종 반정이 터지죠. 그제? 중종 반정이 이제 일어나고, 이 중종이 다시 살림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혈량과라는 것을 통해서. 천거라는 것을,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정말 유능한 사람이구나 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등용하는 제도가 이제 그 혈량과인데, 이러한 혈량과를 통해서 아주 많은 살인들을 다시 등용하기 시작해요. 연산군 때 서화를 입었지만. 그러면서 이 살인들이 중종 때 다시 한번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조광조라는 인물이 어떤 개혁 정책을 실시하느냐. 언론 활성화하자. 왜? 자기들은 언론 활성화를 해야 자기들도 어때요? 권력을 장악하게 되거든. 훈구파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2번째로 위훈삭제. 아까 이야기 드렸죠. 가짜 공로 다 삭제해라.
그리고 이제 이때 향약도 보급을 해요. 각 지방에 향약이라는 덕목들을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향약 보급 자체가 살인파의 그 권력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사실은 유교 정치 덕목에 해당하는 향약이라는 거일 수도 있지만, 백성들이 위한 조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또 가만히 보면 살인의 세력에 힘을 보태주는 조치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향약을 보급시키고, 그 다음에 소격서, 이제 도교 행사 다 폐지하자. 소격서도 폐지하고, 경연 다시 강화합시다. 강납, 폐단 비판하기도 하고. 이건 이제 수치제도에 대한 건데, 이거 수치제도 할 때 이야기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옳은 소리 막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어때요? 기묘사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살인파 타격 입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명종으로 가게 되는 거야. 아까 명종 어떻게 즉위했는지 기억하시죠? 중종의 이제 외척들 간의 다툼으로 이제 사화가 터졌고, 그 사화 이후에 왕이 됐던 명종. 명종 이후에 무슨 정치가 대두한다? 척신 정치. 척신이 뭐였어요, 아까? 문정왕과 수렴청정하면서 윤영원을 중심으로 집권을 하게 되는 이런 정치 형태를 척신이라고 해요. 외척이 정치에 관여하게 되는, 그걸 척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종 때는, 이 명종 때 이후부터는 척신 정치가 시작됐구나. 이해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기는 사화를 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의 정치 흐름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붕사화까지 이제 이야기를 됐고, 자, 그러면서 이제 16세기 말로 넘어갑니다. 선조. 자, 선조는 언제 때야? 명종 다음이 선조입니다, 여러분. 그지? 선조 때 이러한 척신 정치를 청산하자 말자를 가지고 살림 세력들 간의 갈등이 이제 생겨나요. 살림 세력들 간에. 저 척신 정치 잘못된 거 아니냐? 하지 말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한 해 만해를 가지고 어느 정도 허락을 하냐 마냐를 가지고 이제 이 살림 세력 간의 갈등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붕당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자, 이조 전랑 자리를 둘러싸고 김효원,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대립을 하는 것이 계기가 돼서 붕당이 동인 서인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조 전랑 자리가 뭐냐? 여기 있죠. 정오품 정랑. 붕당의 시작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할까요? 그러면 붕당의 시작부터. 네, 고생하셨어요.